일막 봉투가 열리는 순간 치매 걸린 아버지 재산을 가로챘다고 확신한 그 순간 변호사가 봉투를 열자 큰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한빛 회의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차가운 조명 아래 네 사람이 긴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이준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박철수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유언장이라는 글씨와 함께 박철수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민주는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큰딸 박수정은 샤넬 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변호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끝 두 사람과 가장 먼 자리 그곳에 막내딸 박은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검은색 패딩 점퍼에 색이 바랜 청바지. 손톱 밑에는 택배 상자를 뜯으며 생긴 상처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장례식장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봉투에 봉인을 뜯었습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민준이 수정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정도 그에게 눈빛으로 화답했습니다. 드디어라는 단어가 두 사람의 눈빛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흰 종이 여러 장, 그리고 그 위에 또렷한 글씨로 적힌 문장들. 이준혁이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자 박철수는 본 유언장 작성 당시 심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본인의 뜻을 밝힙니다. 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50억. 아버지가 평생 모은 부동산과 회사 지분. 그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는 누나가 가져갈 것이었습니다. 물론 막내 은지에게도 얼마가는 줘야겠지만 기껏해야 10억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관대한 것 아닐까요? 변호사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수정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강남 아파트 3채, 판교 오피스텔 2채, 그리고 회사 지분 42%,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53억 정도. 상속세 빼고 나면 적어도 30억은 손에 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101동 2003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202동 1502호, 판교 소재 오피스텔 전체, 그리고 주식회사 박철수 산업 지분 42% 전량을. 민준이 몸을 앞으로 살짝 내밀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차례였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막내딸 박은지에게 전부 상속한다. 찰나의 침묵. 민준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정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이준혁이 평온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막내딸 박은지 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수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치매였어요.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할 리 없잖아요. 이준혁이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2022년 8월 3일 박철수 회장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기 한 달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회장님은 심신이 완전히 온전한 상태였고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민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럼 치매 진단받은 후에는요?
그 이후에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네. 박철수 회장님께서는 치매 진단 이후에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2022년 10월, 2023년 4월, 2023년 10월, 그리고 2024년 4월까지 총 4차례의 의사 소견서가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경도 인지장애 상태이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은 보유하고 있음.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나 저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겁니까?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에는 두 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박은지 씨가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은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민준이 손가락으로 은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했어? 아버지를 꼬드긴 거지. 치매 걸린 아버지를 이용해서.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서 핏줄이 파랗게 솟아올랐습니다. 수정이 가방을 덥석 집어 들고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우리는 이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무효 소송 걸겠습니다. 이준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박철수 회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봉투 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영상이 있습니다. 세 분 모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준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상. 치매 걸린 사람이 찍은 영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이미 노트북을 열어 USB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정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 화면이 떴습니다. 거기에는 박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가 아닌 자택 서재의 가죽 의자에 배경으로 보이는 책장, 벽에 걸린 액자, 창문 너머 한강뷰. 분명 그의 집 서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흐려지지 않은 온전한 정신이 담긴 눈빛. 화면 속 박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내 장례식이 끝난 뒤일 것이다. 민준과 수정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아, 수정아, 그리고 은지야, 너희 셋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 그의 손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서류 기억하니? 내가 치매 진단받은 지 석 달 후. 민준이 내가 가져왔던 서류 말이다.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이막 2년 전, 그날의 진단.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2022년 9월 5일,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진료실, 오전 10시,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진료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의사가 MRI 필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뇌의 단면 이미지들, 그리고 그중 일부가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72세의 박철수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큰아들 박민준, 큰딸 박수정, 그리고 막내딸 박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마 부위의 위축이 관찰됩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와 종합해 볼 때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단됩니다. 순간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치매라니요. 아버지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경도 인지장애 단계입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최근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철수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 손. 이제는 가끔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그 손. 민준이 팔짱을 끼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진행 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아버지가 지금 계약이나 재산 관리 같은 걸 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까? 은지가 오빠를 놀란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법적 능력이라니. 의사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가 아버지를 잘 모셔야겠네요. 약은 어떤 걸 처방받아야 하나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도내 폐지를 처방하겠습니다. 하루 한 번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박철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 정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빠르면 2년, 길면 5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병행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자 복도에서 세 남매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회사 일은 다 챙기겠습니다. 이사회 보고나 중요한 결정은 제가 미리 정리해서 올릴게요. 수정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병원 예약이나 약 관리 같은 거 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의사니까 더 잘 챙길 수 있어요.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팔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철수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은지야. 나 아직 멀쩡하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최근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같은 말을 반복했는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 못하셨던 것을.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아버지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1층을 눌렀습니다. 이미 불이 켜져 있는데도 민준과 수정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보라, 벌써 저 정도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BMW 키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런데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 차 타고 갈게요. 너희들은 바쁘잖니. 민준의 얼굴에 순간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은지야, 아버지 잘 모시고 가. 수정도 가방을 들며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 잘 챙겨드려. 하루에 한 알이야. 아침 식사 후에.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은지는 아버지를 모시고 자신의 낡은 아반떼 조수석에 앉혔습니다. 12년 된 차. 에어컨 소리가 덜컥거렸고 시트에는 다른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빠의 BMW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차 안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핸들을 잡은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야.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철수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만 믿는다. 은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모실게요. 아버지.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벗어나 강남대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라 도로는 막혔습니다. 신호 대기 중
은지가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아닌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 그날 저녁 7시 은지는 아버지를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33층 펜트하우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샹들리에 불빛. 은지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드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철수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은지야, 너 요즘 일은 어때? 편의점 알바 아직 하니?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요. 주급 30만 원이에요. 철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못 대줬는데. 은지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알바하면서 다닐 수 있었어요. 장학금도 받았고요. 아버지는 그동안 저한테 충분히 많은 걸 해주셨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유학까지 보내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결혼자금도 대줬습니다. 하지만 막내 은지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시기였으니까요. 은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만큼 애쓰신 걸 알았으니까요. 철수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내가 얼마 못 가면 너한테 짐이 될 거다. 민준이나 수정이는 날 안 돌볼 게 뻔해. 은지가 아버지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평생 모실 거예요.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은지는 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 민준이었습니다. 은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아버지 모시는 거 좋은데 너 혹시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지? 은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아버지가 걱정돼서.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그냥 경고하는 거야. 아버지 치매 걸렸다고 해서 함부로 뭘 하려고 하지 마. 알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 산막 서류와 서명.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2년 12월 10일.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매일 오전 10시에 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 예약을 확인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잠은 하루 평균 4시간.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습니다. 체중은 3개월 만에 7kg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빠와 언니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12월 10일 오후 2시, 은지가 아버지 댁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과 수정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계시지?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거실에 계셔. 근데 갑자기 왜? 민준이 은지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정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 박철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뉴스 채널.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보는 눈빛이 잠시 멍했다가 곧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민준이구나. 오랜만이네. 민준이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일도 복잡하시고 부동산 관리도 신경 쓰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 서류를 준비했어요. 수정도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치매 진단 받으신 지 석 달이 됐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해요. 재산 관리도, 회사 운영도요. 철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서류야? 민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어. 가족 간의 일이야. 은지가 반박했습니다. 나도 가족이잖아. 수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은지야, 넌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어. 아버지 회사 지분도 없고 이사도 아니잖아. 이건 경영 문제야. 민준이 펜을 꺼내 아버지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 아버지 명의의 모든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물론 아버지 생활비나 병원비는 다 드리고요. 철수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서명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아버지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민준이 벌떡 일어나 은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인연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내가 아버지 재산을 빼앗는다고? 수정도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매일 아버지 집에 오는 이유가 뭐야? 설마 정말 효심 때문이라고? 아니면 너도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는 진짜 아버지가.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닥쳐. 내가 여기서 할 소리는 아무것도 없어. 나가. 그때였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돌아보았습니다. 네, 아버지. 철수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 내가 천천히 읽어보고 나중에 서명할게.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법무사가 오늘까지 받아야 한대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한 거 아니잖니. 내가 아직 정신은 있어. 읽어볼 시간 정도는 줘라. 수정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빠한테 재산 관리 권한 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손해될 거 없어요. 하지만 철수는 완고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민준이 서류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기억하세요. 회사 운영은 제가 하고 있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모든 자산도 결국 제가 관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 가방 좀 가져다 줄래? 침실에 있어.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철수가 가방을 열더니 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준혁 변호사 앞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가 은지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거 내일 이 주소로 가져다 줘. 꼭. 은지가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아버지? 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내 진짜 유언장이야.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가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나는 치매 걸렸지만 바보는 아니야. 민준이랑 수정이가 뭘 노리는지 다 알아.
그래서 나는 이미 한 달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어. 내가 정신 온전할 때.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이 봉투를 변호사한테 전달해.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서류에 서명을 하든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준비를 다 끝냈어. 은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봉투를 품에 꼭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무슨 준비를 하신 거지? 다음 날 오전 11시, 은지는 서초구 법무법인 한빛을 찾아갔습니다. 50층 건물의 32층. 유리문 너머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보였습니다. 은지는 낡은 패딩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직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은지가 봉투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 박철수 회장님 딸인데요. 이준혁 변호사님께 이거 전달하러 왔어요. 직원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아, 박 회장님 따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이준혁 변호사가 직접 나왔습니다. 48세의 중년 남성, 정갈한 정장과 은퇴 안경. 이준혁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박은지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 전달받은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지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준혁이 봉투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봉인이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봉투는 제가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보관하고 그 이후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유언장인가요? 이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함께 제출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입니다. 은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랑 언니가 가져온 그 서류는? 이준혁이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 서류에 서명하시든 안 하시든 이 유언장이 최종적으로 우선합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막 홀로 버티는 날들.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은지는 그날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의 사무직. 월급 250만 원. 그게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만두실 겁니까? 은지 씨 없으면 우리 팀 돌아가기 힘든데. 은지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가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세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죠. 그날 저녁, 은지는 자신의 원룸에 앉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27만 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월세는 45만 원. 3개월 후면 바닥이 날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하루 종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은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은지야. 아버지 간병하려고 회사 그만뒀어. 근데 나 혼자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오빠랑 언니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민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은지야, 나도 사정이 있어.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 이자에 여유가 없다고. 은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아버지 일인데 우리 셋이 나눠서 하면 되잖아. 민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하지 말든가. 누가 하라고 했어?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은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6시. 은지는 자신의 원룸에서 일어나 씻고 지하철을 타고 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1시간 30분. 교통비 편도 2,500원. 오전 8시. 아버지 댁 도착. 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흰죽, 계란찜, 김치, 그리고 아버지가 드셔야 할 약 5알. 오전 9시. 아버지를 깨워 식사를 도왔습니다. 숟가락을 잡는 게 어려워지셨습니다. 은지가 한 숟가락씩 떠서 드렸습니다. 철수가 죽을 한 입 삼키고 물었습니다. 너, 누구지?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은지요. 철수가 멍하니 은지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은지, 미안하다. 깜빡했네. 오전 10시. 아버지를 화장실에 모시고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 시트를 교체했습니다. 어젯밤에 실수를 하셨던 겁니다. 오후 1시, 점심 식사, 또 죽, 그리고 약. 오후 2시,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은지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 4시,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화면을 보고 계셨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준비. 부드러운 생선찜과 으깬 감자. 아버지는 딱딱한 음식을 씹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오후 8시, 아버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철수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고맙다. 은지가 아버지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오후 9시, 은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구로구 가산동으로 향했습니다. 물류센터. 밤 10시. 택배 분류 작업 시작. 컨베이어 벨트 위로 끝없이 쏟아지는 박스들. 은지는 바코드를 찍고 분류하고 싣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손은 벌써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작업 종료. 일당 8만 원. 주 5일이면 160만 원. 월세와 생활비. 아버지 약값을 겨우 감당할 수 있는 돈. 새벽 4시 30분. 은지는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샤워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잠. 딱 2시간 30분. 그리고 다시 오전 6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생활이 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은지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월세 3개월 연체. 이번 주 안에 입금 안 되면 계약 해지합니다. 은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2만 원. 월세 45만 원은 어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편의점 알바를 하나 더 구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급 9,620원. 한 달이면 100만 원 정도. 이제 은지의 하루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아버지 간병.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편의점 알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버지 저녁 식사 및 취침 도움.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택배 분류. 새벽 4시부터 오전 6시까지 수면. 잠은 하루 2시간. 체중은 49kg에서 41kg으로 떨어졌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버텼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니, 아버지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 2023년 10월 20일. 은지가 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오빠 민준과 큰언니 수정,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 2명. 은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오빠, 언니,
갑자기 왜? 민준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오늘 중요한 이야기 있어서 왔어. 한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민 과장입니다.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왔어. 아버지 법적 능력 판정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은지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아직 멀쩡하셔. 민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지야, 현실을 받아들여. 아버지는 이제 너도 가끔 못 알아보시잖아. 이대로 두면 안 돼. 의사가 철수에게 다가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철수가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오늘? 글쎄. 의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철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기? 우리 집. 아닌가?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의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중등도 치매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적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민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막 그날의 서명. 6개월 후 2024년 4월 3일 은지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월세는 이제 5개월 밀렸습니다. 집주인은 매일 독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는 350만 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음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오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부탁이야. 병원비라도 좀 내줄 수 없어? 아버지 치료를 못 받으시고 계셔. 민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은지야, 나도 형편이 안 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사실 것 같아? 은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버지는 이제 끝이야. 우리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낫지 않아?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민준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오후 2시 은지가 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민준과 수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 테이블 위에는 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오빠, 언니, 너희 뭐 하는 거야?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야, 너 늦었네. 우리 이제 끝났어. 은지가 서류를 보았습니다. 표지에는 재산 전면 위임 및 관리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박철수라는 이름 옆에 삐뚤빼뚤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명하셨어? 수정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방금 전에 아버지한테 여기 이름만 쓰시면 된다고 했더니 순순히 쓰시더라. 은지가 비틀거리며 아버지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침실. 박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은지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까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서류에 서명하셨어요? 철수가 천천히 은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서류? 민준이가 여기 이름 쓰라고. 그래서 썼는데.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그거 재산 다 넘기는 거였어요. 어떻게? 철수가 은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상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철수가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나 이미 준비 다 했어. 걱정하지 마. 은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나와봐. 은지가 거실로 나가자 민준이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 이 집도, 회사도, 부동산도 전부. 너는 이제 여기 올 필요 없어.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게 말이 돼.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 수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속이다니? 은지야, 이게 현실이야. 아버지는 이제 판단 능력이 없어. 우리가 대신 결정해주는 거지.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버지 모신다고 뭐가 달라졌어. 아버지 상태는 더 나빠졌잖아.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요양원에 모시겠어. 은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양원? 아버지를 요양원에? 수정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입소 수속 밟을 거야. 서울 외곽에 좋은 곳 알아봤어. 한 달에 250만 원 하는 곳인데 거기 보내면 내가 고생 안 해도 되잖아. 민준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그때 침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이리 와봐. 은지가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수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열어봐. 은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거 가져가. 그리고 변호사한테 보여줘. 은지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5일 치매 진단. 민준이 제일 먼저 물은 것 법적 능력. 2022년 12월 10일 민준이 재산 위임 서류 들고 옴. 거부함. 2023년 3월 15일 수정이 전화. 내 재산 얼마인지 물어봄. 2023년 10월 20일 민준이 의사 데리고 옴. 법적 능력 평가.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함. 2024년 4월 10일 오늘 민준이 또 서류 가져올 것. 나는 서명할 것. 하지만 이미 진짜 유언장은 변호사에게 맡김.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가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철수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나는 바보가 아니야. 치매 걸렸어도 내 자식들이 뭘 원하는지는 다 알아. 그래서 나는 모든 걸 기록했어. 그리고 이미 1년 전에 진짜 유언장을 작성해서 변호사한테 맡겼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서명한 그 서류는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내 진짜 유언장이 법적으로 우선하니까.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철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내게 준다고 적어놨어. 은지야, 넌 나를 진짜 사랑했어. 그게 전부야. 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수첩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을지. 2024년 10월 15일 은지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간호사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은지 씨, 아버님이 위급하세요. 빨리 오세요. 은지는 달려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산소호흡기를 단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렴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4년 11월 7일 오전 4시 12분 박철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육막 영상 속 진실, 회의실의 모니터, 화면 속 박철수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철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 기억하니? 내가 치매 진단받은 지 석 달 후. 민준이 내가 가져왔던 서류 말이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정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철수가 책상 위에 다른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6개월 뒤 또 내가 가져온 서류. 그때도 나한테 여기 서명하라고 했지. 아버지가 치매라서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겠지. 철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병원에서 제일 먼저 물었던 거. 아버지가 법적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 들었을 때 나는 알았어.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걱정한다는 걸. 수정이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화면 속 철수가 계속했습니다. 수정아, 너도 마찬가지야. 치매 진단받은 다음 날 내가 전화해서 물었지. 아버지, 재산이 정확히 얼마예요? 그게 내가 한 첫 번째 질문이었어.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화면 속 철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너희 둘은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았어.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어. 그런데 서류 가지고 올 때만 나타났지. 철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모든 재산을 은지에게 주기로. 왜냐하면 은지만이 나를 진짜 사랑했으니까. 철수가 카메라 옆에 놓인 수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걸 기록했어. 너희가 언제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서류를 가져왔는지, 날짜와 시간까지 전부. 민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증거가 안 돼. 치매 환자가 쓴 수첩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어. 이준혁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앉으세요. 영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철수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수정아, 너희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치매 걸렸으니까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이미 2022년 8월 3일 치매 진단 받기 한 달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어. 그때 내 정신은 완전히 온전했어. 철수가 서류를 카메라에 가까이 들었습니다. 여기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가 있어. 유언장 작성 당일 담당 의사가 내 정신 상태를 평가했어. 심신이 온전하며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어. 변호사 이준혁이 서류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022년 8월 3일자 유언장.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이영우 박사의 소견서. 공증도 완료되었습니다. 수정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2년 전 일이잖아요. 그 이후에 아버지가 우리한테 서명하신 서류들은요? 이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법 제1073조에 따르면 유언자가 여러 개의 유언을 남긴 경우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추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철수 회장님께서는 치매 진단 이후에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의사 소견서를 받으셨습니다. 2022년 10월, 2023년 4월, 2023년 10월, 2024년 4월, 총 4차례 그가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또렷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박철수 72세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일상적 판단 능력 및 법률 행위 능력은 보유하고 있음. 특히 재산 관리 및 유언 작성에 필요한 정신 능력은 충분함.
이준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2024년 4월 10일 두 분께서 가져온 서류에 서명하신 바로 그날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가 통화 기록을 보였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오후 3시 45분 회장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아들한테 서류에 서명했어.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일이야. 내 진짜 유언장을 기억해줘. 민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당신이 아버지를 조종한 거지. 이준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법원에 가서 다투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공증도 되어 있고, 의사소견서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수첩이 있습니다. 은지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준혁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준혁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9월 5일 오전 10시 치매 진단. 민준이 제일 먼저 물은 것 법적 능력이 있는지, 수정이 제일 먼저 물은 것 약 처방. 은지는 그냥 울기만 했다. 민준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2022년 12월 10일 오후 2시 민준이 재산관리 위임 서류 들고 왔다. 여기 서명하라고 했다. 나는 거부했다. 민준이 화를 냈다. 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준혁이 계속 읽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오후 2시 30분 민준이 의사 데리고 왔다. 내 법적 능력 평가하러.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날짜도 모른다고.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고. 의사가 법적 판단 능력 현저히 떨어짐이라고 썼다. 민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민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오후 2시 민준이 또 서류 가져왔다. 재산 전면 위임 동의서. 나는 서명했다. 하지만 이미 진짜 유언장은 변호사에게 맡겼다. 민준은 모른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이겼다. 이준혁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준혁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수첩은 박철수 회장님께서 1년 8개월 동안 매일 기록하신 일기입니다. 필적 감정도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친필이 맞습니다.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치매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수첩을 작성하시면서 매달 한 번씩 정신과 전문의에게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12개월치 소견서가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내용입니다. 환자는 기억력 저하가 있으나 판단, 능력 및 기록 능력은 온전함. 민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 철수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민준아, 수정아, 너희는 내가 치매 걸려서 바보가 됐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끝까지 아버지였어. 그리고 나는 내 딸 은지를 지켜야 했어.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지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내가 이미 떠난 뒤일 거야.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나는 너를 시험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은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화면 속 철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넌 합격이야. 아니, 넌 처음부터 합격이었어. 고맙다, 내 딸. 사랑한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망 무너지는 거지. 한참의 침묵 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겁니까?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언장에는 박은지 씨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회사 일 돕고 이사회 참석하고 그런 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준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사 이사로서의 급여는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개인 지분 42%는 박은지 씨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회사 정관에 따르면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가 됩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은지가 회사 대표가 된다는 소리야? 경영 경험도 없는 애가? 이준혁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은지 씨가 결정하실 일입니다. 직접 경영하실 수도 있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민준이 은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지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너도 알잖아. 회사 경영은 쉬운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은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오빠. 민준이 희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은지야. 우리 가족이잖아. 같이. 은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나 이제 오빠랑 가족 아니야.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는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 보러 오지 않았어. 전화도 안 했어. 돈도 안 보냈어. 그러다가 서류 들고 올 때만 나타났지. 수정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은지야, 언니도 바빴어. 병원 운영하면서. 은지가 수정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마찬가지야. 언니는 아버지가 치매 진단받은 다음 날 전화해서 제일 먼저 물었지. 재산이 얼마냐고.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두 사람 다 아버지를 사랑한 적 없어. 아버지 돈만 사랑했지. 그러니까 이제 끝이야. 우리 남남이야.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지야,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은지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는지 오빠도 잘 알잖아. 이제 나한테 반말 쓰지 마. 우리 남이니까.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정이 은지에게 다가가며 애원했습니다. 은지야,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은지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언니, 가족이 뭔지 알아?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거야. 힘들 때 손 잡아주는 거야. 돈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1년 반 동안 하루 2시간밖에 못 잤어. 월세 5개월 밀렸어. 병원비 350만 원 못 내서 아버지 치료 못 받게 했어. 그때 오빠랑 언니는 뭐 했어?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는 BMW 타고 다녔어. 언니는 샤넬 가방 들고 다녔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지. 수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형이 잘못했다. 다시 시작하자. 응?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 이미 결정했어. 은지가 변호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상속 절차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회사 이사회에도 이미 통보하셨습니다. 은지 씨를 후계자로 지명하신다고요. 이사회는 이미 승인했습니다.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사회가 승인했다고요? 언제요? 이준혁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회장님께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은지 씨를 차기 대표이사로 지명하셨습니다. 이사 7명 중 6명이 찬성했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반대했어. 이준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민준 씨 혼자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과반수가 찬성했으므로 안건은 통과되었습니다. 수정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은지가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이제 그만 가. 나 더 이상 두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정말 이러는 거야? 우리 가족인데. 은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진작에 끝났어. 아버지 치매 진단받던 그날부터 민준과 수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는 은지와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 씨, 괜찮으세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준혁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은지 씨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하시면서 제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 딸 은지만은 꼭 지켜줘야 한다고요.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마지막에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또 있었나요? 이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은지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은지 씨에게만 읽으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혼자 조용한 곳에서 읽으세요.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은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은지 씨.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은지 씨는 진짜 딸이셨습니다. 탈막 3년 후, 봄날의 약속. 3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4월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벚꽃이 만개한 봄날 오후 2시. 따뜻한 햇살이 강물 위로 반짝였습니다. 박은지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3년 전 병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은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잎이 은지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은지는 이제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패딩 점퍼를 입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에 깔끔한 구두.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3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은지는 박철수 산업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경영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배웠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전문가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직원들은 은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박철수 기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을 돕는 재단. 매년 50명의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 은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은지야, 언니야. 오늘이 아버지 기일이지. 산소에 다녀왔어. 꽃 놓고 왔어. 잘 지내지? 수정. 은지는 잠시 메시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큰언니 수정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편지. 10장이 넘는 긴 편지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은지를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큰오빠 민준도 6개월 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형 자격이 없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은지는 두 사람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우리 각자의 길을 가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그게 은지의 마지막 답이었습니다. 은지는 수정의 메시지에 짧게 답했습니다. 언니도 잘 지내요.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지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산소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경기도 양평.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조용한 산속. 산소 앞에서 은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약속 지켰어요. 아빠 회사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짚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아빠 덕분에 강해졌어요. 사랑해요, 아빠. 그녀는 마지막으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따뜻한 봄바람.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은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것이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사랑의 의미라는 것을. 그날 저녁, 은지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원룸이 아니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넓은 거실. 하지만 그녀는 사치스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액자에 담긴 편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 은지야, 넌 내 자랑이야. 평생 사랑한다. 은지는 그 편지를 보며 매일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